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오는 주말 2014-2015 시즌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 일정에 상대하는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카라바오컵 3라운드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주중 경기를 치러야 하는 피로감이 우려됐지만 스포츠 베팅 참여로 인해 10개월 동안 출전 정지 징계를 받고 돌아온 이탈리아 미드필더 산드로 토날리가 인상적인 복귀전을 치른 점은 뉴캐슬 입장에서는 큰 호재가 되고 있는데요. 노팅엄 포레스트를 승부차기 끝에 꺾은 뉴캐슬의 경기 운영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 경기 내용을 통해서 토트넘과의 경기의 전술적 쟁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토트넘의 최신 훈련 영상에서 드러난 핵심 선수의 부상 우려 소식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축구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지원금 최대 128만원 딱 30초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이폰 갤럭시 필요할 때 여기 모르면 큰 손해입니다.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의 비밀 지원금까지 놓칠 수 있거든요. 아정당에서는 부가 서비스 가입 없이 지원금 최대로 받고 지금 주문하면 오늘 바로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약정 끝난 인터넷 가전 렌탈도 가만히 두면 최대 78만원이나 손해라는 사실,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정당은 이사도 유명한데요. 제휴업체들이 얼마나 베테랑이면 이사 중 물품 파손 시 본사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해주고 국내 유일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해주는 보장 이사 상품도 있습니다. 아정당은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무료 상담 가능하니 꼭 전화해보세요.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에 이사 청소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오늘 새벽에 있었던 카라바오컵 2라운드 경기 결과, 그리고 3라운드 대진 추첨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프리미어리그 팀인 노팅엄을 만나게 됐기 때문에 쉽지 않은 대진표였는데요. 1대1 무승부 이후 승부차기 끝에 승리했는데, 카라바오컵의 초기 라운드에는 연장전 없이 경기 시간이 끝났을 때 무승부이면 승부차기를 그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뉴캐슬이 토트넘과의 경기를 앞두고 더 많은 체력을 소진했던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거뒀다는 것 자체가 선수들에게는 좀 사기를 끌어올리고 또 더욱더 똘똘 뭉치게 만들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중 경기에 피로감은 생겼을지 몰라도 뉴캐슬 선수단의 기세는 좋아졌다. 특히 지난 주말에 본머스와 무승부를 거둔 이후 조금은 주춤했던 기세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승리를 거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같은 날 열린 경기, 황희찬 선수가 선발 출전한 울버햄튼 원더러스는 번리에 2대0 완승을 거두면서 3라운드에 진출했고요. 엄지성 선수가 선발 출전한 스완지 시티는 아쉽게도 위컴에 0대1로 패배하면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카디프 시티와 사우스햄튼의 경기는 난타전이 벌어진 끝에 사우스햄튼이 5대3으로 이겼고요. 4부 리그의 윈블던이 프리미어리그 승격한 입스위치를 승부차기 끝에 꺾는 대이변을 연출하면서 3라운드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윈블던이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3라운드에 만나게 됐기 때문에 이 경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9월에 열릴 예정인 카라바오컵 3라운드 유럽 대항전 진출팀들도 모두 합류하게 되는데, 토트넘 허스퍼는 2부 리그 챔피언십에 속한 코벤트리 시티와 원정 경기로 3라운드 경기, 카라바오컵 첫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먼저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노팅엄의 경기 세부 기록을 살펴보겠는데요.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경기 시작과 함께 선제골을 넣으면서 손쉽게 경기를 풀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 뒤에 노팅엄의 반격도 있었지만 전반전에는 뉴캐슬이 추가골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반, 중반 이후부터는 홈팀인 노팅엄이 기세를 가져오기 시작했고, 특히 후반전 시작하고 한 30여 분까지는 노팅엄이 계속해서 압박하고 공세를 펼치면서 경기 흐름을 가져갔거든요. 실제로 후반 초반에 노팅엄의 동점골이 나온 이후에는 오히려 노팅엄이 역전도 할 수 있는 흐름으로 가다가 후반 막판에는 주전급 선수들을 더욱 투입한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경기를 장악했고 다시 앞서가는 골에 근접했으나 결국 양팀 모두 추가 득점을 올리지 못한 채 승부차기로 3라운드 진출팀을 가리게 됐습니다. 실제 이 경기의 점유율을 보시면 노팅엄이 42%, 뉴캐슬이 58%, 뉴캐슬이 앞서기는 했지만 노팅엄이 기본적으로 역습 위주의 플레이를 펼치는 팀이라는 점에 있어서 뉴캐슬이 더 잘해서 지배했다라기보다는 성향상의 차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양팀의 슈팅 숫자를 보면 노팅엄도 12개, 뉴캐슬이 14개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물론 뉴캐슬의 슈팅 14개가 조금 더 정확성이 있었기 때문에 골키퍼 선방이 6대1, 노팅엄이 더 많았다는 점에 있어서 노팅엄의 슈팅의 질보다 뉴캐슬 선수들의 슈팅의 질이 좋긴 했죠. 그러나 빅찬스는 2대1, 뉴캐슬이 겨우 1개 정도 앞섰을 뿐이기 때문에 이 경기 뉴캐슬이 압승을 거뒀다고 하기에는 조금은 애매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승부차기에서는 먼저 조엘링톤의 슈팅이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었는데 노팅엄의 마지막
마지막 네 번째, 다섯 번째 키커인 쌍가레와 아워니가 연달아 실축을 하는 좀 자멸하는 과정 속에서 노팅엄이 탈락을 했기 때문에 뉴캐슬 입장에서는 정말 아슬아슬한 승리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말에 토트넘과의 홈 경기를 앞두고 있는 뉴캐슬은 라인업에서 로테이션을 가동했는데요. 그런데 척추 라인은 주전 라인업을 그대로 내세웠습니다. 알렉산더 이삭 선수를 최전방 공격수로 배치했고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 하비 반스, 오른쪽 측면에 미겔 알미론을 배치했는데 반스와 알미론은 최근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는 교체 자원 내지 벤치 자원으로 내려와 있었죠. 3명의 미드필드 역시 조 윌록, 조엘링톤, 산드로 토날리로 구성이 됐는데 물론 산드로 토날리는 주전급 자원이지만 말씀드린 11개월 동안의 징계 끝에 이 경기에 처음 복귀하게 됐고요. 포백 라인 같은 경우에는 루이스 홀, 댄번, 에밀 크라프트, 키어런 트리피어, 특히 트리피어 선수가 주장 완장을 찾는데 트리피어 같은 경우에는 올 여름에 다른 팀, 사우디로의 이적 가능성까지 열리고 팀을 떠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프리미어리그 경기에는 벤치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센터백 조합은 주전 라인업인데 좌우 풀백은 로테이션이 진행이 됐다. 사실 루이스 홀 선수까지도 조금은 주전급 자원, 확고한 주전이라기보다는 켈리가 합류하면서 주전으로 기대를 받긴 했지만 경쟁 체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센터백 자리는 지금 파비안 셰어 선수가 퇴장 징계로 뛰지 못하는 상황에다가 러셀스도 부상이고 조금은 전력 이탈들이 있죠. 보트만도 부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닉 포프 주전 골키퍼가 선발 출전을 했는데요. 4-3-3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날 평균 포지션을 보시면 알렉산더 이삭이 1, 2선을 활발하게 오가는 전방의 프리롤 역할을 맡고 왼쪽 측면 공격수인 하비 반스가 가운데 앞쪽으로 올라와서 마치 4-4-1-1에 가까운 대형, 4-4-2에 가까운 대형으로 투톱 공격을 펼쳤습니다. 대신 왼쪽 측면에 루이스 홀이 전진해서 측면 공격을 커버해주고 조 윌록이 루이스 홀이 올라갈 때 뒷공간을 커버해주고 또 유연하게 왔다 갔다 위아래로 오르내리면서 플레이를 펼치는 전술적 유연성을 보였고요. 조엘링톤과 산드로 토날리가 두 명의 중앙 미드필드에 가깝게 움직였는데 산드로 토날리가 조금은 전진해서 공격 미드필드에 가까운 역할로 전방 투톱을 지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측면에 미겔 알미론이 사이드 미드필드 역할을 해주고 말씀드린 조엘링톤이 내려와서 왼쪽 백 역할을 맡아주거나 혹은 루이스 홀이 내려가서 왼쪽 풀백으로 역할을 그대로 해주는 그런 형태로 수비 때의 이 두 줄 수비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경기 말씀드린 대로 후반전에 동점골을 노팅엄에 내준 이후에는 경기력의 기세까지 내줬고 특히 60분에 노팅엄이 밀렌코비치와 쌍가레를 투입하면서 좀 힘을 보강하자 뉴캐슬 역시 비슷한 시점에 선수 교체를 단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입한 선수가 주전 라이트백으로 뛰어오고 있는 리브라멘토 그리고 확고한 공격진의 에이스 중에 하나인 앤서니 고든 그리고 토날리가 징계로 복귀하기 전까지 주전 중앙 미드필드로 뛰어왔던 션 롱스태프가 들어왔는데요. 이 선수들이 들어가면서 경기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뉴캐슬이 이번 경기 좋은 공격 장면을 꽤 많이 보여줬고 이 장면들은 특히 측면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풀백 뒷공간이 많이 열리게 되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장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전반 20초 만에 나온 노팅엄의 선제골 같은 경우도 킥오프를 노팅엄이 했거든요. 그런데 라인을 보시면 노팅엄 역시 많은 선수들을 전진해서 달려들게 만드는 굉장히 공격적인 패턴을 보여줬어요. 킥오프 할 때 뒤로 공을 쭉 빼놓은 이후에 나머지 선수들이 문전 지역으로 달려들고 후방에서 길게 전방으로 공을 때려 놓으면서 빠르고 속도감 있는 공격을 시도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뉴캐슬 입장에서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렇게 수비라인을 끌어올린 상태에서 총공세를 폈던 초반의 깜짝 전략을 역이용한 것인데요. 우선 공중볼 경합에서 뉴캐슬 선수들이 훨씬 앞서다 보니까 이 공중볼을 댄번 선수가 따냈고 그렇게 흘러나온 공을 윌록 선수가 뒤로 밀어줬을 때 윌록의 패스를 댄번이 오른쪽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오른쪽으로 공이 전개됐을 때 토날리가 공을 이제 운반하고 올라가게 되거든요. 오른쪽 빈 공간으로 공을 시원하게 치고 올라가던 산드로 토날리는 자신 쪽으로 두 명의 압박이 붙자 우측면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알미론에게 전진 패스를 빠르게 내줬고 알미론이 대단했던 게 본인이 이 공을 받을 때도 역시 노팅엄의 수비 라인이 적극적으로 달려들면서 전진 수비를 펼쳤거든요. 빠르게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 상대 지역에서 공을 끊어내고 우리도 공격을 하겠다라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는데 그것을 예상이라도 한 듯 알미론이 공을 받고 돌면서 곧바로 논스톱 패스를 뒷공간으로 찔러 넣었습니다. 그렇게 광활하게 열린 뒷공간으로 이삭 선수가 공을 받아서 드리블 돌파를 해 들어갔고 문전까지 들어가서 오른발 슈팅을 때렸는데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거든요. 하지만 선방에 막혀 흐르는 공이 반대편에서 달려들어오던 조 윌록에게 흘렀고 조 윌록이 빈 골문에 침착하게 밀어넣은 게 바로 전반 시작 20초 만에 있었던 눈 깜짝할 만한 순간에 나왔던 선제골입니다. 이날 경기는 윌록 선수와 토날리 선수가 미드필드 라인에서 아주 좋은 플레이를 펼쳤는데요. 이 공격 장면 역시 왼쪽 측면에 루이스 홀의 패스를 받은 윌록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상대 수비에 경합을 당하던 이삭이 넘어졌을 때 그 수비가 함께 엉켜 넘어진 그 뒷공간을 빠르게 파고들었고
파고든 이후에도 노팅엄 수비가 빠르게 중앙 지역으로 내려왔을 때 틈이 보였던 대각선 지역으로 이삭에게 중앙 공간 열어줬고, 이삭은 이 공을 받자마자 우측 뒷공간으로 돌아 들어가는 토날리에게 패스를 해주게 됩니다. 즉 사이드 체인지가 활발하고 한쪽 공격이 이어지면 반대편의 3자가 항상 따라 움직이는 전술적인 공격이 이뤄진 것이죠. 이삭의 패스를 받은 토날리가 순식간에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맞이했지만 골키퍼가 빠르게 뛰쳐나오면서 이 슈팅에 각을 좁혔고 슈팅을 막아내면서 뉴캐슬이 추가골의 기회를 놓쳤는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뉴캐슬은 전반전 중반까지 아주 좋은 장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장면은 조엘링턴이 중앙 조율사 역할을 하면서 왼쪽 측면 뒷공간을 시원하게 열어낸 스루 패스를 보냈는데요. 이 패스를 받은 하비 반스가 개인 드리블 돌파를 통해서 가운데로 접고 들어오면서 뒤로 빼준 공을 기점 패스를 보냈던 조엘링턴이 받아서 오른발 중거리 슈팅으로 가마차기 슈팅을 했는데 아슬아슬하게 골대 앞으로 빗나갔어요. 다만 이렇게 좋았던 뉴캐슬의 기세가 사실은 본래 핵심 미드필더이자 주전 미드필더라고 할 수 있는 브루노 기마랑이스의 조기 투입을 이끌어냈던 조 윌록의 전반 15분 만에 발생한 부상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기 도중에 전술 구조가 바뀌었던 상황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면서 노팅엄의 공격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특히 후반 시작 초반에 노팅엄이 스로인 공격 상황에서 동점골을 넣게 되는데요. 왼쪽 사이드에서 문전으로 길게 붙여준 스로인을 조엘링턴이 헤더로 걷어냈지만 하필 걷어낸 공이 문전 우측에 비어있던 실바에게 흘렀고, 실바는 이 공을 잡지 않고 그대로 오른발 논스톱 슈팅을 연결했는데 그 슈팅이 오른발 아웃 프론트에 맞고 휘어도 들어가면서도 골문 우측 상단 구석을 날카롭게 찌르는 원더골. 사실은 이 장면은 조금 불운했겠죠. 뉴캐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예측하기 어렵고 대비하기 어려운 곳으로 공이 튀어오르고 공이 딱 맞아 들어가면서 동점골을 내준 것입니다. 이 장면 외에 사실 그렇게 확실한 공격 기회를 노팅엄이 만들지는 못했는데요. 반면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리브라멘토와 고든이 들어가면서 측면 공격의 날카로움이 더욱더 좋아졌고, 그런 가운데 우측으로 이동한 하비만스의 전진 패스를 받은 리브라멘토가 현란한 발재간을 보이면서 문전 우측까지 치고 들어가서 컷백 준 것, 다시 이 공을 반스가 받아서 때린 슈팅이 옆구무를 때리는 등 측면 선수들의 콤비네이션과 또 허를 찌르는 움직임, 반대편에서 공간을 만드는 움직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펼쳐졌기 때문에 토트넘 역시 풀백과 센터백 사이, 센터백과 미드필드 사이, 이런 라인 사이와 채널 사이에서의 문제, 사이드 체인지를 통한 공격을 막아내는 데 있어서 허점을 드러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공이 오기 전에 전방 압박으로 잘 끊어내겠다, 공을 소유하고 경기를 지배하겠다라는 의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다면 뉴캐슬이 역습을 할 때마다 실점 위기를 맞이할 수 있고, 실제로 지난 시즌 뉴캐슬 원정에서 그렇게 허무하게 내리골을 빠르게 내주면서 무너졌던 경기가 재현될 수도 있다. 게다가 이 경기에 보결 자원과 선발 자원 선수들이 모두 뛰면서 체력을 소진했을 수는 있지만 경기력은 굉장히 더 올라왔고 조직력과 자신감은 더욱더 올라왔다라는 점에 있어서 뉴캐슬의 경기력은 프리미어리그 첫 두 경기를 치를 때보다 더 향상됐다. 그래서 이번 경기 토트넘이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다면 지난 시즌의 악몽이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토트넘의 공식 채널에서 공개한 최신 훈련 영상을 보면 지난 주말 에버튼전 이후 부상으로 결장한 솔랑키가 아직도 훈련장에 복귀하지 못한 것이 확인이 됐는데요. 여러 선수들의 모습, 사실 화면에 보이지 않을 때 훈련했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에버튼과의 경기 훈련 때도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솔랑키가 결국에는 소문 속에서 결장을 하게 됐었고, 에버튼과의 경기에 초반에 부상을 입었지만 문제없다, 별거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풀타임을 소화했던 반더벤 같은 경우도 경기 이후에 통증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 훈련 영상에 반더벤의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토트넘 소식을 다루는 많은 전문 소셜미디어 매체들이 솔랑키와 판더펜 선수가 가장 최근의 훈련에서 복귀한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아직 4일의 경기가 남아있긴 하지만 우려된다라고 했어요. 물론 토트넘과 뉴캐슬의 경기가 영국 시간으로나 우리 시간으로 모두 일요일에 열리기 때문에 선수들이 회복하고 또 컨디션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기는 하지만 분명 솔랑키에 시작하자마자 찾아온 부상, 그리고 원래도 부상이 잦은 반더펜 선수의 근육 문제는 우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의 컨디션 그리고 뉴캐슬의 주중 경기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선발 명단이 구성될지 예상해보면요, 우선 토날리의 경기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저는 뉴캐슬이 토날리를 이번 경기 그대로 선발 출전시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삭이 최전방, 그리고 휴식을 취한 제이콥 머피가 오른쪽, 후반에 출전하게 됐지만 역시 노팅엄전에 선발로 나오지 않는 고든이 왼쪽에 포진해서 3톱을 구성하고요. 3미들은 조엘링턴, 기마랑이스, 토날리로 구성이 되는데 조엘링턴이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지고 토날리가 공격 지역으로 많이 올라가서 지원을 하는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이삭이 최전방 공격수지만 양쪽 사이드로도 많이 벌려 움직여주고, 머피가 리브라멘토가 이제 공격에 가담할 때 그 뒷공간도 커버해주고 조금은 이타적인 역할을 해주는 측면 공격수라는 점에 있어서도 전술적인 균형이 잘 맞는다고 할 수 있고요. 수비 라인은 번, 크라프트, 리브라멘토가 이제 선발 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왼쪽 측면은 켈리
승리가 나오면서 조금 수비적인 안정을 추구할 것 같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솔랑케 선수의 회복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지난 에버튼과의 경기에 전술적인 부분들이 꽤 잘 맞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두고 왼쪽에 오도베르, 오른쪽에 존슨을 배치하는 기존의 트리오가 유지될 것 같아요. 미드필드 라인 역시 메디슨, 클루세스키, 비수마가 그대로 뛸 가능성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르라든지 뭐 다른 미드필드 라인, 베리발이라든지 훈련 중에 선수들의 이제 컨디션을 체크해 보긴 하겠지만 베리발을 선발로 내기에는 특히 뉴캐슬 원정은 쉽지 않은 무대가 될 수 있고 사르 같은 경우도 뉴캐슬과의 경기에 좀 좋지 않은 기억들이 있다는 점들을 고려한다면 클루세스키를 한 번 더 중앙 미드필드로 기용해 보는 특히 몸이 좋은 선수들이 많은 뉴캐슬을 상대로는 더더욱 클루세스키의 활용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왼쪽 풀백 우도기, 오른쪽 풀백 포로, 센터백 라인의 반더벤 로베로도 몸 상태에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유지가 될 텐데 만약 반더벤 선수의 몸 상태가 뛰기 어려운 상황이다, 리스크를 감수하기 어려운 상태다라고 한다면 드라고신 선수가 선발 출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는 주말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 주목하면 경기들이 많은데요. 8월 31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 아스널과 돌풍의 팀 브라이튼의 경기로 문을 열고요. 밤 11시에는 황희찬 선수의 선발 출전이 예상되는 울버햄튼의 노팅엄 원정 경기가 열립니다.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9월 1일 일요일로 넘어가서 새벽 1시 30분에 웨스트햄 대 맨시티의 경기가 있고요. 토트넘과 뉴캐슬의 경기는 9월 1일 일요일 밤 9시 30분에 킥오프합니다. 그리고 3라운드 최고의 빅매치 맨유 대 리버풀의 경기가 9월 2일 월요일 0시에 킥오프합니다. 세계적인 통계 매체 옵타가 무려 1만 회의 경기 시뮬레이션,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 슈퍼컴퓨터의 경기 예측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뉴캐슬의 승리 확률 38%, 토트넘의 승리 확률 37%로 아주 대등했습니다. 무승부 23%인데 어떤 결과든지 나올 수 있다는 이 흐름 속에서 유럽의 주요 15개 스포츠 베팅 업체의 배당률 현황을 보면 뉴캐슬 승리가 2.48배에서 평균 2.49배로 살짝 올라왔고 토트넘 승리도 2.52배에서 2.53배로 살짝 올라왔거든요. 반면 무승부 배당률이 내려가고 있다. 그 얘기는 이 경기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기보다는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토트넘이 뉴캐슬을 상대로 무실점 경기를 하기 쉽지 않은데 토트넘의 공격력, 특히 손흥민 선수를 원톱으로 배치하고 오도베르의 측면 역할이라든지 최근 에버튼과의 경기에 보여줬던 전술적인 패턴에 조금 다변화는 토트넘이 뉴캐슬을 상대로도 충분히 골을 넣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연결됐기 때문인데요. 정말 예상대로 무승부라는 결과가 합리적일지 아니면 토트넘이 이번에는 뉴캐슬 원정의 악몽을 깰 수 있을지 혹은 뉴캐슬이 또 한 번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의 최근 우위를 증명하면서 토트넘의 에버턴전 기세를 꺾을 수 있을지 한준TV와 오는 주말에 있을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의 모든 소식 또 이적 시장 마지막 한국 선수들의 이동 소식과 손흥민 선수에 관련한 모든 해외 반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